안녕하세요. 무限힐링입니다. 오늘의 책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지은이,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심리학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주 다양한 일에 쓰면서도 이 질문만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임에도 말이다. 더불어 심리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가르쳐준다.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요령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쓰든 아니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책은 일상의 심리 정글을 헤쳐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게 틀림없다. 심리학자가 쓰는 말을 배우고 사용하라.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인생의 거의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한 모든 심리학 지식은 일상에 응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부디 당신이 이 책을 즐겁게 읽고 분석하면서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줄 자아인식을 얻어내길 바란다. 파트 1 1장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감정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차이뿐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달리 취급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다시 말해 나 자신과 멀어진다. 어린 시절엔 감정을 아주 잘 알았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갈수록 무감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느낀다 라는 말은 사실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품은 생각, 곧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자신의 판단을 표현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내가 느끼기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다. 이 말은 다시금 내 안의 깊숙한 곳의 자극, 곧 진솔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발설한 지금 내 심정은 서글프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리라.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 둘 점은 감정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내 감정이 될 수 없다. 진솔한 감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점을 발휘한다. 진솔한 감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 그래야 내 감정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긍정적인 진솔한 감정의 예로는 평안함,
침착함, 행복함, 생동감, 기분 좋은 흥분, 따뜻함, 사랑에 빠짐, 자유로움, 감사함, 낙관적임, 흥미로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진솔한 감정으로는 외로움, 질투, 시기, 배고픔, 탈진감, 멍함, 망설임, 우울함, 놀람, 무기력함, 두려움, 짜증, 변덕 등이 있다.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정의 바다를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8장.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옛날에 병에 걸리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남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몸이 너무 안 좋은 나머지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은 아닐까 덜컥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완전히 기운을 잃은 남자는 아내에게 갔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사랑을 듬뿍 담아 이렇게 말했다. 당신 손이 아직 따뜻한 것으로 미루어 죽은 게 아니에요.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남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쓸 전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갔다. 한창 나무를 베다가 이마에 난 땀을 닦던 남자는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전율을 느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놀란 남자는 도끼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뭐하러 나무를 베지? 이렇게 손을 찬 것을 보니 성탄절 전에 나는 이미 죽을 텐데. 남자는 두 손을 열심히 문질러 열을 낸 다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언이 원인으로 작용해 실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셈이다. 다음과 같은 실험이 있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최고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학기를 끝낼 때 이 그룹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실제로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반면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은 그룹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부른다. 로젠탈 효과는 다른 말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한다. 자신이 만든 여인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의 정성에 감동해 여신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신화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그렇다면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현상을 설명할 실마리는 따먹지 못하는 포도를 보며 분명 맛이 시다고 우기는 이른바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부지런하고 높은 집중력을 자랑했다. 칭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예언은 종종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의 평범한 말에서 우리가 예언을 이끌어낼 뿐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일상적인 말에 담겨진 기대를 읽어내는 식이다. 인간은 그것을 기꺼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일상생활을 쉽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당, 상대가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겠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저 말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지레짐작을 한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는 인간은 몸매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른바 후광 효과도 중요하다. 한번 이런 상황을 그려보자. 열차 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앉았다.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일반화라는 틀이 작동한다. 그래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미녀와 대화를 나누고픈 기대에 풀어 먼저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한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발랐다. 결국 일반화한 틀의 영향으로 그에 어울리는 태도를 가진 덕에 상대방에게서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은 그 내용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이른바 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충족의 예언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세가 다음 주에 당신은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다면 실제로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부상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집중 못하고 허둥대다가 실제로 발을 헛디뎌 어딘가에 충돌하고 마는 것이다. 이른바 풍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도 비슷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다음 주에 ABC은행이 파산한단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그때까지 튼튼했던 은행이 실제로 파산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소문을 들은 채권자와 고객이 서둘러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는 플라세보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아무런 약효를 갖지 않는 물질로 만든 가짜 약임에도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플라세보 효과는 순전히 심리적인 바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모든 사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지 보여준다. 생각의 힘이 이처럼 엄청나다면 인생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 역시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꾸며가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저 말고 시도하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에 앞서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라. 오늘 나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만 만날 거야. 오늘은 성공하기로 이미 예정된 날이야. 아니면 그저 간단하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라고 외쳐보자.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자기 충족적 예언을 얼마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학생들과의 실험을 떠올려보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좋은 성격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드러내놓고 그런 성격을 칭찬하라. 상대방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성격을 보여주려 노력할 게 틀림없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격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만큼 당신의 칭찬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동료가 고객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기 바란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제가 잠깐 보니까 고객 응대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친절함은
누구도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자. 좋은 쪽으로의 변화에 내기를 걸어도 좋다. 파트 3.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또 담배를 끊으려 했다고? 그러다 다시 피운다고? 새해를 맞아 품은 좋은 결심은 왜 늘 그렇게 수포로 돌아갈까?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음에도 어째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비겁함은 그리도 끈질길까? 어떻게 해야 이 녀석을 다스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할까? 어째서 불필요한 강제와 갈등에 시달릴까?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왜 멈추지 못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물론 소화하기는 쉽지 않은 답이다. 이런 물음에 답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이다. 흡연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흡연이 좋지 않은 것을 모르는 흡연자는 없다. 그럼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유지하려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통제 환상을 즐기는 셈이다. 통제 환상은 행복감을 빚어주는 자기 효능 경험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존적인 측면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세계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달린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이다. 대개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다른 톱니바퀴와 함께 돌아가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지만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양 행동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이 돌연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운명적인 치명타를 맞으면서도 행복의 문을 여는 것처럼 기대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네 인간이다.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모르는 흡연자는 없다. 그럼에도 늘 해오던 이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다. 만약 바꾸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틀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돌연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안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비겁한 겁쟁이가 숨어 있다. 잠재의식은 변화가 일어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우리가 문제 혹은 갈등 따위를 명확하게 의식하려고 들면 대개 잠재의식이 가로막는다.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다고 믿어온 구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의 연속인데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본 틀이라는 습관에 한사코 매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는 환상에 빠진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잠재의식은 구름처럼 편안하다. 우리는 모든 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해서 때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자기 효능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것 참 묘하다며 머리를 긁적이는 독자가 적지 않으리라. 그만큼 우리 무의식의 타성과 관행은 질기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효능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잠재의식과 습관이 반항하는 곳, 바로 그곳에 길이 있다. 예를 들어, 에이,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리 나쁘겠어. 담배를 피우고도 90살 넘도록 산 사람 많잖아. 혹은 신년 결심이라는 것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 아니야? 따위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든.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 방해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한 방을 날려라.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이를테면 담배를 계속 피워서 폐가 니코틴과 타르로 인해 시꺼멓게 변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음을 던지자.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가? 당신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일종의 가격 비교를 하듯 어느 쪽이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처럼 그냥 모든 걸 계속 달리게 내버려둬야 할까?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비교해보라.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언가 실천에 옮길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잠재의식을 무의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의식은 없는 의식이 아니라 숨어있는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같은 차원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특히 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른바 자기암시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라.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늘 다음과 같이 되뇌어라.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리라. 이런 주문을 계속 걸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주를 상대로 소원을 빌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의 과정에 맞추어야 한다. 잠재의식에는 갈등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가득 쌓여 있다. 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뿐, 자기 암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해결책을 차례차례 풀어내어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긍정적 사고는 이렇게 작용한다. 모든 게 좋아지리라. 3-1장.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 믿거나 말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놀라울 것 없다. 죽음 이후의 삶 패키지를 제공하는 게 종교이지 않은가? 종교는 율법으로 인간의 삶을 제한하며 이로써 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덕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특별한 힘을 준다.
종교가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천 년 동안 종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억압받고 죽임을 당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가 비판을 받지 않은 때는 없었다. 특히 오늘날은 비판의 칼날이 매섭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는 10만 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틀림없이 종교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는 이미 오래전에 진화의 과정에서 없어지고 말았으리라.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종교적 확신과 기대 수명 사이에 실제로 긍정적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물론 여기서 기대 수명이란 대개의 종교가 약속하는 죽음 이후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 이전까지의 지극히 평범한 수명을 말한다. 종교 활동에 충실한 삶을 살면 사망률은 30%까지 떨어진다. 또 종교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줄 설명은 오랫동안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신 연구는 이 원인이 자기 통제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앞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만족스럽고 건강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특정 가치와 행동 규칙을 강제하고 지시하는 종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자기 통제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일까? 물론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하는 종교는 파괴적인 폭력을 일삼는 극단적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중이 믿는 보편적인 종교를 말한다. 일상에서 종교는 무기와 폭력 없이 이루어진다. 누구에게도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며 자신의 종교 가치를 따르라고 강요치 않는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내 종교의 목표와 동일시한다면 이 목표는 말 그대로의 진정한 의미에서 성스런 가치가 된다. 신비의 기운을 담은 거룩한 가치는 바로 특별한 힘을 발휘해 나로 하여금 습관의 관성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병상에 누운 이웃을 위해 장을 보아주는 일이라든지 신년을 맞아 새롭게 품는 각오라든지 종교의 힘을 담은 가치는 나에게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산다. 동시에 강한 자극을 불어넣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런 방법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응용할 수 있다. 보다 고결한 가치, 아름답게 빛나는 동기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라. 이를테면 이웃사랑, 환경보호, 동물보호, 건강 증진 등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하자. 강한 자기 통제는 충만한 행복감을 선사하여 자신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이런 활동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약속해준다. 파트 4. 싸우지 않고 웃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법. 두 자매가 오렌지 하나를 놓고 다툰다. 말릴 사람은 당신뿐이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겠는가? 해결책은 많다. 이번에는 언니가 오렌지를, 다음에는 동생이 가지는 식이다. 아니면 거꾸로 하거나 또는 오렌지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 절반씩 먹는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은 모두 공정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해결책은 모두 차선책에 불과하다. 그럼 최선의 방법은 뭘까? 두 자매는 오렌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겨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은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이 달성되지 않게끔 막아 한 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목적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부모는 일요일에 산책을 가자고 하는데 아이들은 TV를 보자고 한다. 여기서 체계는 가족이며 이 가족 안에서 산책과 TV 시청이라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한다. 또는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다. 당신 안의 오락장관은 일주일에 사흘은 쉬자고 한다. 그러나 당신 안의 경제장관은 주당 52시간은 일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린다. 여기서 체계는 당신 자신이며 당신 가슴 안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가짐이 충돌한다. 일주일에 사흘은 쉬어야 한다는 바람과 주당 52시간 근무라는 목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완전히 중립적이고 무해하다. 다만 역동적인 긴장 상태가 문제가 될 따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등이 두려운 나머지 갈등과 싸움을 동일시한다. 물론 싸움이라는 것은 갈등의 심화된 형태로 말만 들어도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유명한 갈등 연구가 프리드리 글라슬은 갈등 정도를 9단계로 나누어 구분했다. 차갑게 굳어짐이 첫 번째 단계이며 함께 곤두박질치며 추락하기가 9번째 단계이다. 결국 어느 지경까지 치닫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달렸다. 그러므로 갈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긴장감과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무언가? 운동과 변화와 발달이야말로 진화와 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일요일에 일어난 가족 분쟁을 다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목표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는다.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병에 걸리지 않아. 그러면 당장 이런 칭얼거림이 돌아온다. 치, 왜 우리는 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 이렇게 폭풍 공격을 주고받으면 결국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쪽은 패배의 쓴맛을 보게 마련이다. 일요일 오후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양쪽에는 냉랭함만 감돈다. 해결책은 구체적인 입장, 구체적인 희망을 포기하고 희망 뒤에 숨어있는 욕구가 뭔지 읽어내는 데 달려있다. 이 가족에게 일어난 갈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개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짚어보자. 부모는 아마 힘든 한 주를 보낸 탓에 일요일에 산책을 하며 피로를 풀고 싶었으리라. 아이들도 역시 학교에서 힘겨운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TV를 보며 해방감을 맛보고 싶었으리라.
그러니까 양쪽 모두 휴식을 원한 셈이다. 그럼 양쪽 모두 만족할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 겉보기론 도저히 합의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목표이지만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갈망을 찾아내면 공통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합의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응용 심리학에서 말하는 갈등 해결책, 개입은 이런 원리를 활용한다. 개입을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점심땐 모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우르르 영화관으로 몰려간다든지 아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관으로 산책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런 해결책이면 모두 흡족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갈등이 관심과 욕구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역동적인 긴장 상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운동과 변화와 발달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긴장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든다. 결국 모두가 윈윈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렌지 갈등으로 되돌아가 보자. 두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보자. 확인 결과 언니는 케이크를 굽는 데 쓴 오렌지 껍질을 원했고 동생은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과육만 필요했다. 이게 바로 윈윈이다. 양쪽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책은 뻔한 조언이 아닌 실험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밌게 풀어내어 더 읽는 내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결국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삶에서 찾아낸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